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세법,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분의 교수님 모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각자 좀 소개를 하시죠, 우리. 네, 반갑습니다. 대구카톨릭대학교의 정성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심충진 교수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티 정세길입니다. 네, 우리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2주가 지났는데 정부 여당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야당에서는 주거 이동 사다리를 끊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27 대책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6억 이하로 다 막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1분기에 그 서울시 거래량 주택 거래량과 2분기, 3분기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6억으로 대출을 줄이니까 계속해서 거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은 안 줄어들었다. 계속해서 매도 가격이 높게 형성됐고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그 높은 가격을 계속 매수했다. 달리 말하면은 6억 대출 말고도 현금을 갖고 있는 서울 시민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6.27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근데 서울시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건 아니고요.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아까 뭐 마용성 이런 특수적인 어떤 한강벨트 지역은 상승을 했고 그 위에 지역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시랑 경기도랑 같이 묶었어요. 같이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서울지자체장, 서울시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려면은 광역시끼리 묶으면은 그건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서울시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은 게 아니라 경기도의 일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범위가 이제 세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효과가 이 고육지책으로 정부 여당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는 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좀 줄고 있고 지금 이제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14억 현금성 자산 14억 갖고 있는 서울 시민이 한 40만 명 됩니다. 그래서 14억이라는 거는 그 42만 명이 14억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0억도 갖고 있고 14억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 없어도 매수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현재로서는 눈치를 보지만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논리도 있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랑 내후년 물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할 여력도 있고 또 금리도 제가 볼 때는 상승할 것 같지도 않아요. 금리도 내려갈 것 같고 거기다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좋은 건 뭐냐면 그동안 서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에 있는 그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강남, 송파 일부만 왜 우리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어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평성이 이제 게임이 같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 우위가 더 매수 여력이 더 이제 강남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는 이거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내년에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심층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인 접근은 맞다고 봅니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를 갖다가 억제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나타내려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 일단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정성훈 교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정책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예.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계시는 분이 사실은 서울에 살 것도 아닌데 서울의 강남에 주택을 사는 것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는 무조건 1세대 1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비과세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보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를 저는 굉장히 세법에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뭐 좀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도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하고 동일하게 10년 이상만 보유해도 40% 혜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거주도 10년 이상 하면 4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약간 경제 상황이 바뀌었고 사람의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세 정책도 저는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 같이 바뀌어줘야만이 이걸 막을 수가 있고요. 조세 정책까지 같이 해야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예. 우리 정승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 제가 이제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제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럽의 복지국가 뭐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뭐 핀란드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에 뭐 자가주택도 있지만은 임대주택도 굉장히 많거든요. 임대주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완전히 상업적으로 그 그냥 뭐 임대료 별로 통제도 하지 않는 주택들이 있고요. 그와 별개로 뭐 사회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주택은 공공임대도 있지만은 협동조합도 있고요. 여기는 임대료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거든요. 여기엔 서민들이 살고 있고 임대료 통제를 하지 않는 데는 주로 구도심이죠. 주로 관광지들, 귀족들 살던데 여기 임대료 통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유학하면서도 많이 봤는데 여기 임대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뭐 법인으로 된 데들도 많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이 주택거래 허가,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를 보면은 거의 갭 투자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한마디로 전세를 끼고 사지 말라는 건데 이거를 뭐 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길게 보면은 지금 이 이재명 정부를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항상 뭔가 다주택 소유라는 건 나쁜 거다. 1주택 소유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쪽으로 이 국토부 정책이 굴러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이제 그럼 다주택 소유가 없어진다는 거는 전세니 월세니 임대주택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거나 그만큼.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 공공임대를 빠르게 공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일정 정도 이 민간임대를 허용을 하고 그 얘기는 이제 거의 민간임대에 대해서 뭔가 세제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세제적인 불이익까지는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구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항상 뭐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세 월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다주택 소유를 갖다가 억압하고 실거주만 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 이게 과연 길게 보면은 이게 과연 복지국가로 나가는 그 이 주택 철학이 맞나 하는 그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좁히기 위해서 이번에 대출 규제하고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가 우리 정세원 교수님은 오세훈 시장 들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고 14억 이상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금리도 더 오를 가능성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게 위축되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집값은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그죠? 그렇죠. 이제 부동산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호가가 높으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거래량만 줄어들 뿐이에요. 그게 이제 6.27 대회 나와서 3개월 동안에 우리 서울시가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예. 그거를 잡기 위해서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사람 심리가 지금 내년에 심리를 떠나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낮게 팔겠습니까? 당연히 높게 거래를 내놓겠죠. 아까 우리 정성희 박사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된 사단이 일어난 거는 저는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적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OECD 우리가 10%가 안 됩니다. 전체 주택 재고량이 한 2,100만 호 정도 되는데 2,100만 호에 OECD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늘렸으면 사실 민간 다주택 시장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도 적은 상태에서 지금 민간 임대까지 죽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죠.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엔 서민들이 피해를 보죠. 당장 지금 월세 가격 올린다고 지금 집주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리고 또 여기에 만약에 뭐 세금이라는 걸 더 오게 되면 전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정가하는 것도 있고 지금 모든 상황이 부동산 가격 서울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공급이 거의 없어요. 지금 공급이 사실. 별로 없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미래 지금 사실은. 그러면 정부가 이제 또 하나 쓸 수 있는 수단이 억제 수단으로 보면 뭔가 보유세를 인상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보유세 인상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정 교수님 생각은 어때요? 정승일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선진국을 보게 되면요, 서구 선진국 보면은 보유세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미국의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뭐 지금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뭐 약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스웨덴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보유세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본 바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적거든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들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거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고 그 다른 거의 핵심은 저는 이 거시 금융이라고 하죠. 금융 쪽이 가장 중요한. 세금보다는 금융이 강하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금융이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300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의 그 가계대출, 그다음 부동산 담보대출 총액이 거의 GDP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거의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집을 살 때 그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개를 들었지 않습니까? 가끔 깨지긴 했지만은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개를 드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대출을 해줄 정도로 은행들이 지금 이 부동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생산적인 게 아니라 이 토지라는 거 이제 고정돼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 똑같은 그 재화에 이 들어오는 그 이 돈은 몇 배로 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70년대, 80년대에도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대출을 제공하는 데는 국책은행이었던 그 주택은행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만 했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모든 은행들 그다음에 저축은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판돈이 커지니까 말하자면은 투기판이 커졌고 이걸 또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끌어서 쓰는 일종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지난 20년간의 현상이었고 이런 것이 이제 이 국민 소득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이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바로 부동산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GDP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부동산 대출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꺼져버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금융이 세금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또 심층진 교수님이 볼 때는 아까 보유세, 우리 종부세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 개념보다는 이제 투기 개념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과도한 이제 부동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리 국민 정서에는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부세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제 도움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종부세 1조에 보면 종부세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말 목적이 정말로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격 안정도 들어있고, 그다음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조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부유세로서의 국세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로서의 보유세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조정에 대한 기능에 종부세에 이제 많은 힘을 실다가 보면은 이게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질적으로는 이 종부세를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종부세를 접근하게 되면 이게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 사실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것이 이제 선후냐, 이게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이 종부세를 특히 이제 종부세를 이제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보유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사실은 이게 포용적 성장에 자기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하기보다는 조금 고소득자 입장에서 자기의 소득을 세금을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약간 소득 재분배 형식으로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그 국민적 화합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가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라든지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각 지역에 좀 고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하고 상당히 많은 이제 부동산의 이제 보유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지방세로 우리가 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지역 간에 지방 간에 이제 그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걸 국세로 해가지고 부동산 교부세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교부 형식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보유세, 가격 조정 기능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세영 교수님은 종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부세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그 대상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사실 1% 정도 됐었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한 2%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인별과세거든요, 종부세. 그런데 사실은 그 사실 가구당 과세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세금을 납부하면 이제 배우자랑 자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서울시가 한 12% 정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세 개념이 안 돼 버린 거죠.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이제 이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합쳐가지고 누진과세로 하는 게 국민들의 피로도 입장에서도 좋고, 사실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도 GDP 대비 비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세 우리나라 전체 조세 대비 비중이 예전에는 좀 OECD 평균에 모자랐어요. 그래서 보유세 증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보유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부동산 가치분의 부동산 세금으로 계산해야지. 그게 이제 말하는 실효세율입니다. 실효세율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OECD 자료를 보니까 그 실효세율도 그 분모의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나라는 토지랑 주택을 합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토지를 빠뜨린 나라도 있어서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효세율도 우리가 좀 더 그 국제 비교를 할 때는 같은 기준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래세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취득세가 있거든요. 양도소득, 취득세. 예. 네, 양도소득세를 이제 보통 소득세의 일부분으로 보고 취득세를 거래세로 보는데, 그냥 취득세랑 그 양도소득세가 낮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은 취득세가 없거든요. 맨하탄에 고가 아파트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없고, 양도소득세도 주택과 상관없이 20% 단순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뭐 3주택 이상이면은 60에서 70, 80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쪽을 쪼으면 한쪽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랑 양도세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양도세나 그 취득세가 높으면 보유세를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는 거는 양도소득세랑 취득세 얘기는 싹 빠지고 보유세 얘기만 나오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정권 잡은 지 지금 5개월이 됐는데 벌써 이제 이 세제 얘기 나오면 세 번째거든요. 그 사실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 부동산 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정의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해서 한 번에 좀 심사숙고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20몇 번 그 부동산 세제 얘기했다가 정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지금 벌써 2번 나왔거든요. 근데 2번이 다 그 서민들한테 피해 보는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이 보유세를 강화한다라는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한테 이제 조세 저항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정책이냐 아니면은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정책을 하는 거냐 되게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정승일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종부세가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부유세,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당신들 사회 기여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매기는 건데 이 부유세가 지난 100년간 그 서구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논의가 되고 뭐 독일,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시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인구의 0.001%예요. 그러니까 5천만 인구라 치면은 그 중에 한 500명에서 한 5천 명. 그 정도만 납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유세는 그 부동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개인이 갖고 있는 뭐 예금, 주식 이런 걸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랑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랑은 조세 저항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나 재산세나 이게 보유 그 자체에 대해서 이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연히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번 소득이 없는데 나도 갑자기 그냥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라고 하면은 그거를 내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튼 집을 팔거나 해야 되는데 집을 파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은행 대출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간 그 서구의 역사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헨리 조지라는 그 경제학자가 미국에서 1870년경에 이제 처음으로 이 보유세를 걷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1910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유세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왜 사라지느냐? 미국에서 1910년 정도에 연방소득세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연방소득세를 거두면 되는 거지. 왜 보유세를 거두느냐라는 얘기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학군세라고 하죠. 요거 얘기 빼고는 연방 정부가 뭐 보유세를 거두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서유럽의 경우에도 보면은 아예 그냥 그 보유세를 막대하게 지불하자,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지난 100년간의 그 복지국가 역사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게 첫 번째로 이 보유세를 엄청나게 거둘 수가 없어요. 몇십조, 몇백조씩. 왜냐면 그만큼 조세정이 엄청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세정이 있다는 거는 재집권이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보유세를 해가지고 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복지국가의 재원 조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실용적인 목적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유세를 걷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그러니까 개인소득세 내지는 법인세,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사회보험료라고 하죠. 4대 보험. 전부 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이거 위주로 이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거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아주 극히 일부 0.01% 우리나라에 한 5천 명, 500명 정도 여기에 대해서만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까지 포함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최태원 회장님 같이 뭐 주식이 몇 조씩 되는 분들 이런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 재산의 한 1% 정도를 매년 세금으로 좀 내셔라. 그래도 당신들 큰 부담이 없지 않냐. 라는 건데 우리나라 현재 보유세는 좀 전에 정성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시가 17억 넘어가면 이게 공시지가 10억 넘어가니까 이게 벌써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60 안 넘어가면 이거 벌써 두려움에 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민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서울 시민 기준으로는 중산층 정도인데 이분들까지도 무슨 뭐 극소수 부자로 취급하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뭐 하신 말씀 하세요? 저는 이게 종부세 자체를 갖다가 그
약간의 보통세가 아니고 저는 목적세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부세로 걸어들인 세수를 지금같이 정부가 이렇게 각 지방에다가 기준에서 배분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 재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지역 균형에서 필요한 뭐 의료시설, 공공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든지 이때 그 재원을 종부세로 한다 그러면 아마 종부세 납부하시는 분이 별 반감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쓰고 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예산 집행이 우리가 군턱회계라고 하는 그 예산 자체가 한 11조 정도 되는 걸 11조 7천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각 지방이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이게 임팩 있게 이게 뭔가 그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이 종합부동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순차적으로 저는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한 큐에 지금 뭐 종부세 4조 정도 이렇게 거칩니다만 그 돈을 순차적으로 조금 그 부족한 지방부터 강력하게 그 지방을 재건하는데 국가가 투입된다면 충분히 이 각 지방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선진 복지국가 뭐 북유럽 보면은 복지국가 확실히 돼 있잖아요. 연금이라든가 노령에 대해서 내가 돈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38%의 국세를 납부한다라도 지방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한다라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가는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과세 방식, 과세 권한, 과세 내용이 우리나라랑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돈이 어디로 쓰여진다는 것까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지역의 어느 놀이터, 어느 시설까지 갈 때 아 내가 재산세를 내면 여기에 잘 이렇게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구나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세출 구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종부세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는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뭐 부유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셨고 가격 안정 기능에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격 안정 진흙에는 불투명하다고 저는. 불투명하다. 우리 교수님은 가격 안정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은 전액 다 환수하면 차익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예 부동산을 안 사게 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이상은 효과가 없다. 왜 그게 이제 지금 증명되는 게 미국의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2천억이에요. 일본의 그 록봉기스도 거기 2천억 하거든요. 펜트하우스가. 그렇다고 보유세가 높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선진국에서 두바이라든가 프랑스 파리에 내려가는 가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높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승일 박사님 어떠세요? 그게 이제 헨리 조지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보유세만 걷어도 뭔가 국가재정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이거저거 다 합쳐서 1년에 한 300조에서 500조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전체 GDP의 한 15%에서 20% 정도인데 이거를 다 보유세를 거두면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런 게 될 텐데 300조, 500조를 거둔다고 하는 거는 지금보다 지금 종부세가 1년에 한 4조, 5조, 재산세가 한 15조에서 20조 정도인데 이거에 한 5배, 10배 정도를 거두는데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공기가 일어나겠죠. 역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30억짜리, 50억짜리의 종부세를 부과하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께서 도저히 나는 종부세 능력이 없어서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면 이제 그게 공실이 돼야 되는데 역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 GDP, GNP 수준에서는 그 50억 다시 들어올 새로운 입주자가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하게 있죠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요새 보면 강남 지금 뭐 싱가포르 뭐 중국에서 그래서 조세 정책을 그렇게 부동산 가격 알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접근하는 게 여기까지 맞다. 하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두 번에 걸쳐서 정책을 냈는데 이 상승세를 탄 주택 가격을 이걸 뭔가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당장 주택 공급이 당장 쉽지도 않고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에는 4기 신도시는 없다. 기존 3기 신도시의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면 우리가 임대주택이 너무 적다. 공급이 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렵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은 10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 걸리거든요. 근데 30년이 급한 게 아니라 당장 급한 거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지금 18만 호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2030년까지. 현재 불가능합니다. 현재 착공 들어간 게 10%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입주하더라도 2030년부터인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족 기능이 있느냐,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집만 주택만 지면은 100% 분양이 되느냐. 그것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이 주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하려면 유후부지를 뭐 좀 지역에 저항이 있더라도 유후부지가 어디 있을까요? 유후부지가 그 어디죠? 난지도 부지라든가 아니면은 장기 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좀 꽤 있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홍릉도 있고 태릉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천대공원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실행이 안 되는 부지도 뭐 상당히 있겠죠.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유후부지 공급이 빠르지. 근데 3기 신도시는 다 위치가 서울 외곽에 그나마 구리나 하남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도 한참 외지고. 근데 우리가 판교처럼 분양이 되려면 거기 직주 근접이 돼야 되면서 산업이 같이 들어가야 돼 일자리가. 근데 지금 단지 그냥 그 택지에 주택만 지금 공급 정책이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후부지에 빨리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잠깐 우리가 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이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인구 1000명당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일본은 도쿄, 영국은 런던, 프랑스, 파리, 베를린 이렇게 이 팩트 체크를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 1000명당 주택 수는 한국 서울이 적은 걸로 나와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이 팩트는? 이 통계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적은 걸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체 그 주택 보급률 100%를 어떻게 계산하면은 2.5명당 그러니까 가구 수 분의 주택 수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명에 2천만 명 이렇게 하니까 100% 나온 거죠. 그러니까 100% 이제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2.5%인데 이건 전국이고요. 서울은 90%대인데 근데 우리가 이 통계의 오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고시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기 비닐하우스 들어가고요. 지하 단칸방 들어가고 살 수 없는 집이 전국에 한 100만 호 됩니다. 빈집이.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주택 보급률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전국의 102.5%지만 서울은 더 작고요. 서울이 90%대지만 아마 80%대까지 떨어진다. 그럼 상당히 지금 주택이 서울 같은 경우는 모자르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게 서울 주택이 100 한 2% 공급되는데 한 54%밖에 자가주택이 없으면 이거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1000명당 보급률을 보니까 엄청 많거든요. 그럼 서울이 뭔가 집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 저는 그쪽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부족하죠 현재. 네. 예, 우리가 전에 2.5명당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8명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나와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그 주택 보급률에는 빈집이라든지 전국에 100만 호 가까이 있는 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호에 100만 호면은 5%죠. 그러니까 5%가 약간 버퍼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보다 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주택 보급률이 이 102.5%는 전국이고요. 서울은 지금 97%인가 96%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버퍼링이 들어간 거예요. 부족한 그러면 거죠. 다음 도표를 또 하나 보면요. 이게 서울시의 노후주택 비율이 30년 이상 된 게 한 28%, 아파트 30년 이상 된 게 25%거든요. 그러면은 약 4분의 1 정도가 30년 넘었으니까 이게 요즘 짓는 아파트나 비교하면 너무 옛날 집인 거죠. 그러니까 내 소득 수준이나 현재 나의 바람으로 봐서는 나하고 안 맞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집을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저 노후주택 비율로 봐도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이게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조그마한 평수에 있다가 아이들이 좀 크고 이러면은 이제 새로운 좀 넓은 평수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인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불편함이 있죠. 계속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주변 여건도 이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는 창출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이제 베를린에 한 10년 살았는데요. 네. 거기는 그 집을 한번 치면은 우리처럼 뭐 한 30년, 40년마다 바꾸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한번 치면 100년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물론 2차 대전 때 새로 복구한 집들은 약간 낡긴 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랑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그 나라들이 국민소득 성장 속도가 우리보다 느려요. 근데 우리나라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양적으로 국민소득이 $10,000에서 $30,000로 바뀔 때 그때 사람들의 눈높이가 확 달라지거든요. 예. 뭐 집만 아니라 자동차도 바뀌고 주차장도 넓혀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놀 때 아파트 놀이터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동네에서 그냥 뭐 딱지 치고 놀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니까 뭔가 하여튼 주택가에 이 아파트 놀이터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서울의 불광동 쪽인데 거기가 지난 40년간 거의 바뀌지가 않은 동네예요. 거기에 이제 이사가 보니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반경 5km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요. 왜냐 아파트를 안 지니까 30년 40년 된 주택가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거예요. 반경 5km 이내. 네. 유일하게 그 옆에 이제 북한산이 있는데 북한산은 어린애들한테 위험해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이랬는데 이 동네는 이 젊은 신혼부부가 이사 올 수가 없는 동네구나. 실제로 거기 젊은 신혼부부가 별로 없고 주로 노인네들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안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약간 비판적인데 돌아가셨지만 박 시장님이 이제 집권하신 동안에 불광동이라든가 이게 북쪽 이쪽 서울의 강북 이쪽을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토건적 논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대적인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재정 투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도 아니고 친복지도 아니고 뭔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서울만 그러겠느냐 전국적으로 민주진보 쪽이 집권했을 경우에 비슷한 현상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여기에 대해 정세영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론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보거든요. 이 계속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니까 사실은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제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또 학자들도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2045년 되면 4,500만에서 4,600만 명이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4,600만 명도. 근데 게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안에 500만 명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5천만에서 4,500만 명 되는 500만 명의 공백을 외국인들이 또 주택 수요로 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감소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미래에도 20년 뒤에는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다 짓는 집들은 남아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단편적인 생각이다 굉장히 보는 거죠.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여러분 나중에 사세요.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그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변수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안 들어왔을 경우에. 근데 지금 현재 추세는 500만 명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가파르게 지금 외국인 거주자가 서울이나 전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5천만 명까지는 계속 주택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2045년까지는. 좋은 포인트. 이게 수도권에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이 있어야 결국 우리가 그 사람 나온 삶을 살아갈 주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을. 그렇게 되려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하고 이제 세액 수입이라고 하는 이 지방 재정 자립들을 보면 지금 서울은 한 7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한 55% 정도 넘어가고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낮습니다. 43.2%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 우리 아시겠습니다만 25.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세수하고 이제 세수입이 적은 겁니다. 제일 낮은 데가 전북 특별자치도인데요. 2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수가 재정이 적은 상태에서 지역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갖다가 끌어모으고 또 그 지방에서 살고 싶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결국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세금에 대해서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현실적인 상태에서 정부가 부가지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방 소비세로 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줬습니다. 그 결과가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나름 지방 재정에 이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방 간의 지역 간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재원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소득세하고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지방 소득세가 한 10% 정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택스라고 해서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현재 소득세하고 법인세의 세수가 최근 다 합치면 한 18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10% 정도를 지방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좀 이전시켜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돈만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럼 이게 수도권도 우리가 공급이 늘려야 되고 이 지방에도 뭐냐면 일자리와 교육과 의료가 함께 있는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해야 결국은 전국적으로 고루 집값 문제도 해결하고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걸 만들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정성훈 교수님은 수도권 대책 하나, 지방 대책 하나 이렇게 하면 뭐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나라가 이제 소멸될 그럴 위기가 뭐 100년 뒤에 뭐 시뮬레이션상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 심춘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세제 개편도 재정 차원에서 필요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지방에 있는 대학이 살아야 되고요. 거기에 기업이 가야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제대로 된 교육 시설이 돼야 되면서 문화 그다음에 병원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만 지방에 사람이 모이거든요. 단지 뭐 공공이 집을 매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인프라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특단의 대책, 법제도를 개편을 통해서 과감한 개편을 통해서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역 같은데 대학 도시를 만들자 이런 말씀. 그렇죠. 예, 대학 도시, AI 대학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수도권과 지방 이런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대학 도시도 좋고요. 또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그 지방 대학이 다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문을 이미 닫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대학들이 이제 어떻게 개편할 건지가 이제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자. 서울대에 비해서 지금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은 학생 1인당 그 정부 재정 지원이 한 3분의 1, 뭐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 정도 되죠. 네, 너무 적으니까 저기를 이제 서울대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학부 중심이 아니라 주로 석박사과정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근데 석박사과정은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뭔가 인근에 있는 그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랑 같이 연구해가지고 뭔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 창출이랑 연관되는 쪽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서울 중심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해가지고 국민성장 펀드가 지금 150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40% 정도는 이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투자하게끔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못 푸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 구체적인 쉽지가 안이 이제 AI 대학 도시라 해가지고 네. 재정만 지원해서 안 되고 용도 변경, 유부지 용도 변경이라든가 법제도를 개선을 해서 그 제도만 바꿔도 사실은 수백 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토지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건축비만 들면 되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대학에 있는 유부지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용도병 법제도를 빨리 바꿔서 하면서 재정을 받으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재정을 딱 쌌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면은 또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가 대학을 통해서 필요하다. 저는 대학 이렇게 도시에 컴팩트 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 교육 의료 이걸 해결하자 이런 네, 얘기. 법제도 그렇다면 이제 그 교육 용지를 이제 법제도로 바꿔야겠죠. 사업할 수 있게끔. 네. 이건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남권까지는 저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곡, 김포, 강화, 일산, 파주 이렇게 보면 일산, 파주, 일산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지대교 밑에 다리 하나 정도만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양쪽에 절대 농지도 많고 군사 용지는 많이 해제가 됐고 이 양쪽을 김포, 강화, 파주, 일산, 마곡을 이으면 김포공항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고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성장 거점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정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뭐 성장 거점을 만들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 수도권에 인구가 더 집중된다. 한 3천만 명으로 지금 2,500만 600만 명이죠. 근데 지금 3천만 명으로 더 흡수되겠다. 왜 이렇게 수도권만 발전하는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지방은 지금 뭐 난리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근데 지방은 이제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도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수도권화 돼서 3천만 명을 바라보는 그런 정책 같기도 하는데요. 오케이. 예. 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서울과 서울도- 지방 뭔가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길. 제가 볼 때는 일단 지방의 그 기업이 일단 그 입주할 수 있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가더라도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가 이 지방까지 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좀 소멸되면서 이게 기업하고 같이 협업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난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아예 기업이 이제 기업 속에 석박사 학생들이 이제 같이 특정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학점을 따고 거기에서 나온 성과를 그 기업에 이제 활용을 하고 그 학생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이런 이제 형성을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지방에 신규로 이렇게 연구소라든지 특정한 프로젝트라든지 특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대학 속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라 그러면 이제 울산 쪽에 있는 대학에 그다음에 또 저기 뭔가 다른 IT는 이제 특정한 지역에 각 지역별로 우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의료라 그러면 이제 뭐 원주라든지 강원도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기업이 대학에 보면 지금 굉장히 여유 부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기업이 그러면 이제 대학에다가 기업이 건물을 하나 지어주면서 같이 연구하자. 그 학생들 해가지고 성과 내면 우리 회사에 입사에 특혜를 주겠다. 이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업이 건물을 지어주고 같이 연구를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건물까지 어떻게 보면은 기여를 했는데 임차료는 좀 안 내고 그냥 같이 그냥 꾸준하게 성과 낼 때까지 일정 공간을 내가 무상으로 좀 이렇게 입주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거는 이미 뭐 중기부 사업 중에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데 개척.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대학에 이제 기증을 하게 되면은 정려세가 비과세인데 그 정리했던 재산을 자기가 무상 저리로 쓰게 되면 정려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부담스러워 가지고 세금이 확 맞아요. 우리 내가 내가 보니까 대학교에 기부하게 되면 그거 증여세를 내야 되고, 증여세를 내야 되고 또 국립대학하고 일반 사립대학하고도 또 세제 혜택이 또 좀 다르고. 대학에 내는 것은 저기 뭔가 정려세가 비과세인데요.
그 사용을 예, 사용했을 때 네. 무상이 전제인데 네. 뭔가 대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짜로 지어주고 뭔가 이용하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정리하고 다르니까 네.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균형 발전해서 뭐 하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냥 수도권만 있으면 되지. 이 조그만 뭘 이렇게 또 분산을 하려 이런 아주 분도 좋은 있어요. 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제 100년 뒤에 빵명 대한민국 인구가 왜냐면은 도시가 발전할수록 계속 출생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0.7인가 0.9 생활비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각박해요. 각박하는데 지방으로 저 해남 같은 경우는 그때 3.6인가 2점 몇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에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계속 모임수로 소멸에 가까워지는 그런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균형 발전이 수도권 집중은 점점 더 경쟁력 각박한 삶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경쟁력을 또 안 떨어뜨린다. 낳게. 예.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와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혹시 균형 발전이 뭐 오해할까 봐.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국가 대한민국 자체가 구조에 발전해 나가려면 결국 이 대도시의 고비용 구조나 네. 각박한 삶을 벗어나는 구조를 가져야만 결국은 그때 이제 출생률이 좀 많이 늘어나는 데이터가 나왔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결국 집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텐데 일자리, 집, 교육, 병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이재명 정부에게 정말 나 이 정책은 반드시 건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한 마디씩 해주시죠.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먼저 네. 컨트롤 타워를 빨리 만들어라. 지금 추진하는 세력이 없다. 말만 균형 발전은 모든 부처를 얘기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부동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균형 발전입니다. 수요가 서울에 줄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수요를 줄게 만들어야 되는데 균형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전부 다 서울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균형 발전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현재 안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균형 발전 부총리급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뭐 딴 게 아니라 지금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경기도 용인의 그 반도체 산단을 그 윤석열 정부가 지정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문제가 일단 그 재생에너지 공급이 안 돼요. 그 엄청나게 많은 송전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요즘에 그 주민들 저항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오는 대안 중에 하나가 호남 지역에 요즘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니까 거기다 반도체 공장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봐도 그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느냐. 호남 지역에 가령 뭐 군산이라든가 아니면 호남 쪽에 뭔가 같은 뭘 잡아가지고 거기 이제 일단 재생에너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경기도 지역이 더 이상 그 남한강, 북한강에 공업용소 공급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다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물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도 이제 해결할 겸 호남으로 옮기자. 이거를 할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수한 인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로 R&D 인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반도체 공장의 R&D는 이렇게 마더 팩토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제품 개발할 때는 그냥 경기도에 이미 동탄이라든가 기흥에 이제 이 공장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제품은 여기서 개발하고 대량 생산은 그냥 호남 쪽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대량 생산할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뭐 세계 최고급의 R&D 인재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주로 공정관리이기 때문에 공정관리만 해도 연봉이 뭐 1억 2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는 저거를 내려보내는 것이 저는 이미 그 제기된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거랑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이미 추진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도 여전히 이걸 취소하지 않고 있는데 용인 반도체 산다는 이번 기회에 취소하고 이 호남 쪽으로 옮기는 것이 국토 균형 개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파격적인 네. 생각을 해줄 또 우리 교수님. 일단 주거가 안정되어야만이 사람이 이렇게 좀 편안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줘서 국민들이 뭐 집을 빨리 사면 손해보겠다 좀 천천히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이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좀 더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예산을 이렇게 뭐 n분의 1 또는 뭐 적절하게 나누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로 연차별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남이든 경남이든 뭐 제주도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정말 가시적으로 그 지역에 정말 살기 좋구나, 정말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인구가 정말 많이 유입되구나, 이런 게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그냥 술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외관상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3년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또 돈만 쓰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정부가 개입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 공급 부분에 있어서 1000명당 확실히 대한민국이 주택의 공급량이 적다는 것을 난 현실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주택 정책,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주택 정책은 대략 비슷비슷한 공무원들이 세운 거거든요. 이제는 각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각도는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전 국민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전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가지고 국가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AI 정부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정말 AI를 놓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어떤 정책을 써야만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함께 살고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살 수 있을 것인지 AI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좀 과감한 정부의 실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A팀, B팀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면 반대 의견도 반드시 듣고 그래서 그걸 수차례 걸쳐서 그 숙성된 것을 저는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더 확실히 느끼는 거는 지역 균형 발전. 이거를 좀 확실히 해나가야만 수도권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정성원 대구대 가톨릭대 교수님, 정승일 박사님, 우리 심충민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